보면 우선순위는 이 을구의 순위번호 순서대로 1번, 2번, 여기 3번, 4번 순서대로 가져가요. 그런데 다가구 원룸 15가구였잖아요. 근데 지금 등기된 건 3가구잖아요. 그럼 나머지 12가구. 12가구는 그냥 확정일자가 있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이분은 나갔으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그 사이사이 어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은 다가구 원룸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등기일자 또는 뭐 전입이 신고하고 확정일자 그 순위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15가구라고 하면 앞에 먼저 들어왔던 5가구 이분들은 전세금을 보호받죠.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5가구 이분들은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다가구 전세자기가 좀 부자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다가구 원룸은 15가구가 있는데 아까 보시면 12가구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 알려준다. 그럼 집주인이 안 알려준다고 써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원래 한 40% 인정되는데 최근에 60%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가구 원룸 이 전세 사기가 익산 원광대 사건인데 이 익산 원룸 사기의 집주인이 46억의 피해를 일으켰죠. 아까 18채에서 46억의 피해를 일으켜가지고 13년 6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아마. 그러면 이분이 구속됐을까요? 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상 민사소송도 손해배상 못 받고 돈을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못 받고 그리고 도주해가지고 그냥 판결문 사고로만 이렇게 남아있을 뿐 이분은 현재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전세 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원광대 학생들은 참 처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다가구 원룸 단독주택 전세 사기였고, 이거는 공동담보 전세 사기라는 건데 올해 6월 20일 날 PD 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월 13일 날 PD 수첩 PD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안 되겠다, 부산 가야겠다. 상황이 지금 좀 부산이 심각하다. 지금 부산 상황이 뭐냐면 이거 부산 사례예요. 부산 사례인데 이런 부산에 주례동이 있나 봐요. 주례동에 무슨 하우스가 있는데 어떤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거는 이 한 집당 다 등기부가 있다는 거죠. 구분주의가 있는데 이 건물을 애초에 지을 때 26억 4천만 원 채권 채무에 돈을 빌리면 120에서 130 잡는다고 하면 최소 20억은 빌렸겠죠, 은행에서.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공동담보로서 20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른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20억이 다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32억짜리를 전세금을 받았다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원금만 따지면 22이고 32억 원인데 지금 건물 거액 가액 46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깡통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이 10년 동안 이쪽 주거 문제, 집 문제를 연구해 오고 있지만 이 공동담보 전세 사기가 처벌받은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어서 아직 제가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는 못 드리는데 이 사안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사례가 400가구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이 사건으로 해서 7월 달에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참고해보고 싶죠. 아마 거기 지금 여기에 지금 그분 피해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400채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400세대 피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끊임없이 계속 선순위, 후순위 이걸 밝히게 되는데 은행은 선순위에서 최대 26을 먼저 받아가요. 그럼 만약에 얘가 경매를 넣으면 한 70%에 낙찰된다고 하면 7, 4, 28, 76에 42? 한 32억 되네요. 그렇죠? 그럼 32억에 낙찰되면 26억 가져가고 실제로 전세 보증금 6억
그걸 나눠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한 20% 회수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부산 전세 사기 피해가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담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사례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서 보통은 한 건물만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깡통전세라고 생각을 해요. 한 건물만 이렇게 돼 있으면 깡통전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400세대라고 그러니까 조금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전세 사기 유형이 이제 몇 가지 이제 후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건축왕은 사기를 친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하는 분이고, 선순위 전세 사기는 역사적인 금리 인하로 따라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 상황을 이용한 게 선순위 전세 사기고, 그리고 이제 뭐 한참 됐지만 20대 30대 청년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룸 다가구 전세 사기. 그리고 네 번째,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사실 이거는 저도 그냥 많이 들어왔고, 뭐 신탁 몰랐으면 계약을 체결 안 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대구에서 이와 관련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신탁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세입자들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막 빠져야 돼요. 신탁 계약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고 등기 후에 신탁 원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에 확인이 필요하죠. 그럼 신탁 원부에 원부를 보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 신탁 원부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세입자한테 효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된 거거든요. 그럼 세입자가 이 신탁 원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 건물은 아니에요. 그 신탁 건물의 등기부인데,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2018년 1월달에 소유자 어떤 사람이 이 건물에 매매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대한부동산 투자 신탁에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탁이라는 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트러스트, 맡긴다. 그러면은 소유자는 위탁자, 여기 신탁회사는 수탁자. 이 관계는 신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면서 나한테 좀 수익을 남겨줘. 이게 이제 신탁 관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탁 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 원부를 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 원부를 보면 딱 첫 페이지에 신탁 원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신탁 목적, 이 신탁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진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탁자, 신탁회사가 신탁 부동산을 고정 관리하고 채무 불이행 시 팔아서 정산한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안 해줘요. 그래도 신탁 원부를 거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신 분 치고 신탁 원부를 본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제 이 신탁 원부를 보면 이거를 공인중개사 분들이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이 신탁 원부를 보면 신탁 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수탁자에게 입금을 안 하고 그냥 기존 소유자가 받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신탁제도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신탁한테 넘기면서 신탁회사가 알아서 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신탁회사는 수익권 증서라는 걸 발행을 해주고, 우선 기존 소유자는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대출이면 등기부에 어디에 나오죠? 을구에 나오죠. 을구에 나오는데 이거는 신탁원부가 갑구에 있어. 그러니까 을구가 너무 깨끗해. 그래서 신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건물은 대출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존 소유자는 이 신탁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사에서 24억을 받았어요. 24억을 받았고, 그 밖에 이제 이쪽 세입자분으로부터 한 7억가량을 받습니다. 15억, 17세대에서 15억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4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전세금도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부정경쟁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뭐였냐면 제가 들어보니 24억 대출에 전세금 10억이면 39억인데 이 건물이 어디 있어요? 이걸 건물이라고 칩시다. 이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42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법원이 차라리 이거는 깡통전세 아니냐, 소금이 아니고 뭐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 이강훈 변호사 좀 이따 하실 건데 다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 신탁제도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이 신탁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가 저희 얘기거든요. 이거 세입자들 신탁 관계도 모르는데 신탁 건물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받으면 계속 이런 신탁 전세 사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신탁 전세 사기는 생각보다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의심 사건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한 10분 좀 날리면서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세입자 114 상담하면서 했던 건데 전세 대출 쉽게 팔아요. 당신들이 투자 안 해도 돼. 전세대출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전세계약과 동시에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전세대출 이자도 지급해주고 이런 경우는 전세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의 자산과 실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자산에서 회수를 하겠죠. 근데 집에서 회수를 못하면 집주인의 재산에서 회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소유자 변경되면 안 되죠. 소유자 변경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세대출 가져와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겠다. 그러면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한다.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믿고 사는 사회 아니다. 왜 믿고서 왜 사람을 못 믿냐고 하는데 믿으시면 안 돼요. 전세금이라는 큰 돈 주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보증기관이 공시가격 일부러 150%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인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150%면 시가의 60, 70%가 공시가격으로 잡혀요.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걸 매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60, 70%로 잡힌 공시가격을 150%까지 전세 보증을 해주면 주택 가격만큼 전세 보증을 해줬던 거죠. 지난 2년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인으로 하여금 올 4월 18일부터 바꿨습니다. 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그리고 선순위 조세채권도 알려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순위 담보은행 채권은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신탁이라면 신탁 원부 그리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납 국세 지방세 연락권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한두 달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두 달 뒤에도 무슨 조세채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개시일이라는 건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갈 때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임차인이 혹시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올해 9월 29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조건은 1억 원 이상 그리고 등록 말소 시 6개월을 경고하고 공개하지 않을 거면 빨리 공개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뭐 반환하라. 그래서 약간 조건이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임대보증금,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게끔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 증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 3분에 걸쳐서 할 건데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입자 114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전세금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은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4억의 2%와 2억의 3%는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 7월 30일 날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에 올리죠. 어떤 아버님이 초등학생 47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이때 47살 초등학생 딸 둘 있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이제 저한테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21년 7월 30일 날 3억 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2022년에 5억 장만이 된다고 하면서 또 올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금리 올리면서 2022년도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 폭등하기도 하고 그 뒤로는 이때 이후로 2022년도부터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건 부산 대구 지역 전세가격 지수인데 부산 검정색이네요. 검정색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부산의 전세 가격은 2015년에 와 있네요. 그래서 이때 2011년 말에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이상 떨어져 있다 전세금이.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잖아요. 이때 계약할 때 이제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역전세가 될 수 있고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전세장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는 좀 더 심해요. 대구는 좀 더 내려갑니다. 대구는 거의 2014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점 참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가격 지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대구 피해자분들이 계세요. 대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부산은 좀 더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매매 가격 지수니까 전세 오르내림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5분 쉬었다가 이강원 변호사님 전세 특별법 마치고 9시 반까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